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듣자 하니 최근에 전지옥세라는 혼자 집을 임대했던 경험을 담은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라 큰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안 내는 전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약 5,800만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임대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려 보증금을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저자가 이 책에 써놨으니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법보단 차라리 임대료를 직접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는 방식인 전세로 집을 임대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임대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은 수중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을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두는 게 아닌 수중에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은 별개의 일이니 돈을 써야 할 때는 절대로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큰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펀더멘털의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CPI에 관한 것 말고도 코스피 200 지수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소시가총액 주식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들을 분석하고 저희 투자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가와 거래량을 결합한 거래 전략을 배울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지만 그 외의 추가 내용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 투자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 선택과 주식 매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삶의 경험이 저희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주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높게 개장해 점차 낮아졌으며 두 지수가 비교적 크게 나뉘어서 장 마감까지 코스피 지수는 0.24%,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폭이 작은 이유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특히 장 마감 시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들어왔으며 이는 외자에 끌려다니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저희가 설정한 범위 밖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이를 다시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은 이미 전체 코스피 지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이 200개 종목이 2000여 개 종목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여 개 종목은 대체로 펀더멘털이 200여 개 종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코스피 지수가 중소시총 주식을 대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희귀한 주식이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바로 주가가 독립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코스닥 지수에서 기관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시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저희보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기관들도 따라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관의 매도량이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들의 매도량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중소형 주식을 팔면 기관도 따라 파는데 더 심하게 팔아치워 시장 붕괴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들이면 기관이 따라 사고 장 막판엔 주식을 더 빨리 사들이곤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버림받은 종목은 현재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의 종목으로 특히 대형주를 제외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비록 이 주식들이 중소시가총액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굉장한 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징은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시가총액 주식으로 자금이 되고 유입돼 코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반면 CPI 데이터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호재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소매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이 이달 들어 10% 하락했으며
에너지가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로 작지만 여전히 전월 대비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체 CPI의 실적이 매우 낮다면 거래자는 이것이 노동시장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때는 7월 12일에 발표된 6월 CPI 보고서에 대한 이전 시장의 반응을 참조해보면 됩니다. 이달 증시는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은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느린 것이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함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7월 31일 그 주에 2023년 장 마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세가 여전히 낙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결코 대형주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의 수익 잠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한 이유는 그들이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저희 대부분의 친구들은 보통 1억 원 미만의 돈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주식 선정과 방식과 섹터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섹터 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섹터별로 최적의 주식을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증권 섹터, 공공사업보험 등의 섹터가 올랐고 방송,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화장품 등 중소시총 주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마침 증권업계에 저희가 보유한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이미 몇 가지 주식에 관심을 가졌으니 오늘 저희는 여러 최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계속 추가 매수해서 농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농심의 장점에 대해 기본 가치, 장기 성장 또는 정서 주기 측면에서 보면 이 주식이 저희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만약 아직 이 주식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제 비서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지분을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해 저희는 이미 많은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로 이 회사는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자신의 경영 한계를 깨달아 더 이상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벌어들인 한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심산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주식을 채권의 속성을 가진 주식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만약 이 주식을 일종의 채권으로 볼 경우 연간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10%의 채권 수익률은 매우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사가 여전히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약 2배, 즉 현재 가격의 2배로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계산해 봅시다. 저희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현재 5% 미만이지만 이는 리스크가 없는 현금이기 때문에 디폴트 없이 수익률이 일정한 편입니다. 하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회사이기에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이 주식에 100만 원을 배당하면 내년엔 105만 원, 내후년에는 1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했으며 주가 수익률은 4.89배로 5배 가까이 됩니다. 연간 이윤은 회사 시가총액의 20%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은 배당금으로 회사 시가총액의 10%에 해당해 연 10%의 수익률을 내는 채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수익률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성장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은 회사들이 올해 5%대 채권 수익률을 낸다면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겁니다. 현재의 주가를 2배로 올리면 시가총액이 22조 원에 이르고 연간 배당금은 회사 시가총액의 5%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시가총액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주는 연 5%의 채권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술면에서 이 회사의 더저는 매수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매입할 경우 손절선은 그래프의 상승 추세선 하방에 약 5만 정도의 위치에 설정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주식을 샀으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주식을 보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주가 상승 목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제가 계속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주식의 경우 추세는 상당히 좋아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오늘 이 주식을 매도해도 되는지 묻고 있는데 현재로서 저는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비록 저희의 지분 보유 주기가 그리 길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손절할 트리거가 없다면
며칠 이상은 보유합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참을 수 없다면 손절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최근 6거래일 동안 매일의 저점이 전날보다 높았습니다. 추세가 계속되면 제일 저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을 오늘의 저점 이하인 82,500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물론 저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있으니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논의한 바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와 펀더멘털이 매우 건강한 편입니다. 3분기에 외부 투자가 많아 순이익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발주가 너무 많아 이익을 모두 쏟아부은 탓이 텄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되는 실적이 좋은 주식인데 이 다음으로 매도 후 시세가 하락한 종목 두 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8,530 부근에 손절 포인트를 설정해 놓았는데 나중에 크게 하락하면서 손절 포인트가 뚫려 저희도 더 이상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낙폭이 컸던 만큼 다음 매수에도 모니터링할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의 고점, 즉 8,81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이 수준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다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주식에 대해선 잠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주식은 하나마이크론인데 저희가 이 주식을 이전에 32,000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시장의 변동이 크지 않아 이 주식이 현재 높은 위치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비교적 양호해 계속해서 매입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는 이전 일봉의 고점인 33,300입니다. 만약 가격이 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타이밍과 시그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목한 세 주식이 있는데 바로 HK노엔, LIG넥스원 그리고 SK스퀘어입니다. 앞 두 종목의 실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고점 돌파를 기다린 후에 그때 가서 다시 매매를 고려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각각 44,500 및 10만 정수 가격에 있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 오늘 이미 상승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매수를 시작할 것이며 매 신호마다 점진적으로 매수를 늘릴 겁니다. 현재 월봉에서의 추세가 매우 좋아 시세가 월봉을 상승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이든 매도든 손절 포인트를 설정하든 저는 즉시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오늘 비록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저희는 여전히 일부 주식에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런 시세에 힘입어 제 개인적인 인생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시장 상황을 직면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상황이든 다양한 시장 상황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든 간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나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멀리해야 하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가까이하고 나쁜 회사와 나쁜 주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저는 종종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약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경우 저의 정서는 이미 저에게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저희는 상대방이 능력의 문제인지 태도의 문제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능력 부족의 문제라면 이는 그가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희는 그에 제한된 능력 범위 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능력에 따라 관계를 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태도가 단정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상황을 처리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대형주의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개별 주식의 실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디테일한 방법으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은 10년 만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변동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실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통 그런 자신감은 없고 제가 회사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오래 보유하는 게 좋을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정서 주기의 영향도 고려합니다. 만약 시장 자금이 부족하고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약간의 지분만 보유하곤 합니다. 만약 시장 흐름이 좋고 시장 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인기 주식을 사서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보유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주식 거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의 승률은 약 60% 정도였는데 즉 거래 10건 중 평균 6건은 성공했고 4건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큰 손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거래일 경우 저는 보통 주식의 펀더멘털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중단기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는 지분 보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는데 일단 제가 어떤 주식의 추세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때때로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각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단기 거래에는 종종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즉, 판매하거나 일부 매도 후 그제야 가격이 다시 오르기도 하는데 이는 제가 시세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시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주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감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좋은 주식은 구매 후 매우 빨리 상승하며 반복적으로 변동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후 바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보통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에 저는 그것을 PUA라고 가정하고 멀리합니다. PUA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요동치는 시세에서 손절을 하는 주식도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 구매 후 빠르게 상승해야 합니다. 살면서 저도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주식도 이에 해당하는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 종목은 주가가 양호하고 펀더멘털이 건전하며 보유 기간 동안 큰 손실 입지 않고 시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최고의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의 실적에도 주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처음 교대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처럼 좋은 주기는 바로 상승기입니다. 생활 속 사소한 일들이 많아지고 두 사람이 점차 신선함을 잃어감에 따라 감정은 나중에 점차 변할 수 있지만 상대의 인품이 좋다면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을 겁니다. 초기 삼성전자와 비교해보면 지난 20여 년간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흔들리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일정 시세에 대해 저희가 몇 개월 이내를 비교적 안전한 시기로 삼는다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참 오른 뒤에야 이를 봤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고점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동안의 추이를 생각해보면 두 종목은 초반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 두 회사의 실적과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높았고 분위기도 좋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2월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요동치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2월부터 석 달째 열의 기간 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장 좋은 시세에서 저희는 가장 소박하게 매입을 하고 그 지분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을 달자면 23주 정도 오르지 않으면 그때 팔면 됩니다. 결국 저희는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최근 일부 암호화폐의 성과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예로 들 뿐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좋은 시절에 좋은 주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석 기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개인적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하고 대범하며 친구가 되는 데 적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 기간 동안 매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해당되는 종목의 경우에도 펀더멘털이 비교적 과대평가를 했지만 당시 시세 추세는 대체로 괜찮았고 거래 신호도 좋았습니다. 전체 시장이 호조를 보일 때 이 주식들은 또한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이 부진하면 상승 주기는 짧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올랐지만 회사가 과대평가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저희가 8월 말에 샀을 때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미 20배였고 조금도 과소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추세가 오른 지 오래돼서 좋은 기회인지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호는 상승세 중 횡반하며 요동치는 구간이 큰 양봉에 의해 뚫렸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면 이것은 비교적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시세는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적시에 매도하거나 최소한 일부를 매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만약 그의 나쁜 습관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면 보통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는 적당히 도울 수 있을 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또 다른 것은 AXS라는 암호화폐였습니다. 21년 7월에 제가 이 암호화폐를 구매했을 때 저는 이 주식의 배후에 있는 게임 사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당시 자금 구조와 같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음은 알았습니다. 상승은 개인 투자자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오히려 계속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실적은 시세가 돌파한 후 연속 상승하여 첫 번째는 10부근에서 80으로 두 번째는 90에서 150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잘 모르는 몇 가지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다면 결국 평범하게 되거나 장기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는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범주와 다른 점은 기초가치와 장기 성장이 견고하지 않고 단기 폭발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장기 보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러분이 함께 지내는 동안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은 어떤 것은 최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적합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끝없는 의심만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주식은 심지어 장기간 하락하는 일부 주식보다 못하며 적어도 그러한 주식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부진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펀더멘털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으로 착각할 정도로 급등하기에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해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이 주식의 주봉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때문에 조만간 손절 포인트에 임박할 수 있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영향은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주식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니 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 후 며칠 안에 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대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주가가 예상대로 계속 오르지 못할 경우 매도하고 완전 매도는 보류해야 합니다. 추세가 양호하더라도 상승 속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은 추세가 건전하지 않고 시장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저희는 주가를 거래량과 결합하는 거래 방법을 계속 소개하여 다양한 주식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100%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개성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감정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민감한 감정은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주식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세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세의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시세와 좋은 주식은 보통 저희에게 그들이 상승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견고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저희가 시장에 의해 저오르지 않고 시장의 등락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마지노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결산해 봅시다. 우선 오늘 저희는 주로 CPI 데이터의 호재를 분석했습니다. 코스 200 지수, 그것은 전체 주식의 대형주입니다. 총 20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2000여 개 종목의 가격 추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저희는 주식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성장성이 떨어져 전통 업종의 주기적인 흐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저희는 중소시총 주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중소시가총액 주식은 주식시장, 특히 대형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시가총액 주식 중에서 독립적으로 시세를 벗어날 수 있는 주식이 매우 가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일부 주식을 포함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에 대해 저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여전히 주가를 궁극적인 매수 및 매도의 이유로 삼습니다. 오늘 시장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의 고점을 예의주시하고 만약 돌파한다면 매입을 고려할 것이고 만약 돌파가 없다면 시세가 저희에게 언제 기회를 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잠시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일부 주식의 펀더멘털도 분석했는데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는 채권과 유사한 주식으로서 추가적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선택의 논리로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방식과 같은 차원에 두고 주가 흐름에 맞춰 가장 적합한 주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가와 거래량을 어떻게 결합해 주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일부 주식의 특성에 대한 논리 분석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내일 미국의 CPI와 고용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전망은 여전히 호재 위주입니다. 시장 전망에 관한 최신 소식과 오늘 밤 미국 주식의 영향을 제때 여러분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저희 내일 다시 만나요.